자, 그러면 오늘은 6장 표준 무역 모형을 마치고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6장 표준 무역 모형에서 지난주에 관세와 무역 수출 보조금, 즉 무역 정책의 효과를 봤죠. 무역 정책의 효과를 보니까 관세와 수출 보조금, 관세인 경우에는 그림을 딱 이야기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인 공급은 이렇게 상대적인 공급은 줄어들고 상대적인 수요는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오른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 수입품의 교육적분에 대한 식품 관세의 효과입니다. 이제 직물의 상대 가격. 직물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수출하는 거죠. 이 나라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상대 가격인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쨌든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는 가격이 오르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국내 생산한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산은 더 늘어나고 반면에 수출품의 상대 가격은 떨어지는 셈이고 그 다음에 수입품의 그러니까 수출품의 생산은 줄게 됩니다. 생산이 줄게 되는데 세계 시장 가격은 좀 다르죠. 세계 시장 가격은 관세가 없는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세계 시장은. 관세라는 것은 국내 가격만 오른 겁니다. 국내 가격만 오르는데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올랐지만 국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품이 덜 수입되죠. 덜 수입되면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덜 수입되고 국내에서 더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국내 소비 빼고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양은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의 그 물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세는 그 효과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다른 우리나라의 수출물에 대한 상대 가격, 그건 다 다르게 나타나죠. 자, 어쨌든 관세를 통해 가지고 대신에 교육 조건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교육 조건은 좋아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입제는 국내에서 이제 비싸지고 수출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 이겠죠. 식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직물 가격에 비해서 식품 가격이 더 오르니까 식품 가격이 더 오르니까 결국은 더 낮은 직물 상대 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직물 소비를 더 이동한다. 그러니까 더 비싸진 식품은 덜 쓰고 덜 비싸진 싸진 직물은 더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제를 국내에서 더 많이 소비하고 수입제는 덜 소비하는 그래서 직물의 상대적 소비는 증가하죠. 그러면 자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교역제권은 개선돼서 그 나라 국가 후생은 증가한다. 즉 수출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 쓰게 되니까 수출제 가격은 오르니까 수출제 가격은 오르고 수입제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교역제권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역제권 개선 효과가 생기는데 뒤에 보겠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그 나라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가격이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제를 더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수출제를 더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의 세계 시장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큰 나라라고 하면 대국이라면 오릅니다.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대국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쓴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이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교육조건의 개선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만약 그 국가가 세계 경제의 작은 부분이면 관세는 세계 경제의 상대적 공급과 수요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 조건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다. 크지 않고. 그러나 대국의 경우에는 효과는 있다. 대국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외국의 희생 하에서 국민 후생이 향상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관세고 수출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정반대입니다. 수출 보조금은 어떻게 봐가지고는 상대국의 이익에 유리하게만 해주는 겁니다. 상대국에. 그러니까 상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 조건 악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을 줄 때 교육 조건은 악화되고 그 국가에 악화되니까 후생은 감소하고 외국한테는 이익이 된다. 그래서 수출 보조금은 뭐 상식적으로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동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출 보조금을 주고 일부 우리나라 국가 세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규모의 경제를 바라고 난 뒤에는 그 손해본 부분을 다시 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그런 수출 보조금을 주는 거죠. 뭐 사실 뭐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뭐 그와 유사한 형태,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공한 케이스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봐가지고 수출 보조금은 결국은 교육 조건을 악화시키고 그 나라 후생은 감사하죠. 그리고 외국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국내 차별입니다. 이거는 국내 사람은 비싸게 싸고 외국 사람은 더 싸게 만들어줍니다. 싸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 수입품을 더 싸게 서 샀으니까 훨씬 더 뭐 혜택을 보게 된다. 즉 교육 조건 효과의 시사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느냐. 수익 관세는 외국의 희생하에 자국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국이라서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 효과가 어디 뭐냐, 그에 따른 후생 증대 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은 주로 외국의 희생하에, 외국 사람의 희생하에서 자국 후생이 증가한다. 또한 자국의 수출 보조금은 자국 후생을 감소시키지만 외국의 이익이 된다. 딱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국가와 많은 재화가 있는 세상에서 이제 이건 양국, 지금까지 이야기는 양국 모형이었습니다. 양국 모형이었는데 양국 두 나라 모형이었고 좀 더 현실화시켜 가지고 양국이 아니라 소위 3개 이상 나라가 있는 경우, 세계, 그러니까 많은 국가와 많은 재화가 있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보조금의 효과는 조금 이제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죠. 여러 나라 간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외국은 미국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수출품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가격을 감소시킬 것이고 외국 기업 조건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면 좀 쉽게 이야기하겠죠. 미국이 사실 제일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일부 첨단 산업도 있지만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그럼 농업이 왜 경쟁력을 가지냐?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 미국이 왜 경쟁력을 가지냐 그러면 땅의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국토가 뭐 절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으니까 그런 겁니다. 뭐 국토 면적으로 따져보면 소련이 훨씬 많죠. 러시아가 훨씬 넓습니다. 넓은데 그 다음에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넓을 겁니다. 안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훨씬 미국보다는 넓은 게 확실합니다. 확실한데도 러시아는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죠. 추운 지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봐가지고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 비례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농업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죠. 기후도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기후에서 뭐 다양한 기후에서 모든 물건을, 모든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농산물과 전 세계 농산물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첨예한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문제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문제인데, 자, 유럽도 사실은 굉장히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유럽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보호주의적입니다. 특히 유럽 대륙은 농업이고 유럽은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은 산업,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입니다.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농업국가는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큰 나라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가 이제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 뭐 땅으로 봐가지고 스페인이 제일 크고 스페인하고 그 프랑스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농업에 가장 경쟁력을 가진 나라고. 그런데 농업 경쟁력이라는 것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미국같이 절대적으로 땅이 엄청나게 넓지는 또 않죠. 미국하고 비해가지고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토지 우위는
비교 경기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영국은 그러니까 프랑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소위 농민의 많은 농업 부분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소위 농업 부분을 보호하고 있죠. 그렇게 인건비가 높은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농업에 대해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업에 대한 보조금인지 관광산업에 대한 보조금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달력 사진들 그러니까 스위스의 그 목장 빙하지대 산에 눈 덮여 있고 옆에 푸른 벌판에 소가 풀을 뜯고 있고 그 다음 옆에 뭔가 하면 뭐 푸니쿨라 아니면 기차가 다니는 그런 융프라 올라가는 그런 길을 보죠. 그죠? 그런 아주 멋진데 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환상적이죠. 근데 거기 와가 농업을 왜 하냐는 이야기죠.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은 관광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바깥에서 소를 풀을 뜯게 해주면 그 얼마 정도씩 보조금을 줍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관광도 보조를 주고 농업 보조를 주고 같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 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조금으로 다 유지되고 있죠. 스위스의 농업은 대부분 치즈 산업이랄까 아니면 그런 농업 부분이랄까 목축 산업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그런 목축이라는 것이 유지가 불가능하죠. 그런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환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관광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 농업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이거는 이제 경쟁산업 미국의 농산품과 유럽의 농산품이 두 개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EU의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줘서 세계 시장에서 미국 농민들이 미국 재화에 대해 받는 가격을 인하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던 치즈, 프랑스 치즈, 스위스 치즈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 하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게 불만이죠.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치즈가 싸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데 보조금 없다 그러면 미국 치즈가 가성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나라 간의 경쟁했을 때 제3국에 대한 수출을 따져본다 그러면 이 보조금의 효과가 이런 이제 제3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거죠. 외국은 미국이 수입하는 수입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며 외국의 교역 조건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입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외국이 관세를 부과했다.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입하는 뭘 이야기할까요? 자동차를 하자. 미국이 수입하는 유럽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유럽의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은 수입 금지지만 수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이 줄었다. 그러면 그 수출만큼이 결국은 미국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는 더 남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유럽에서 독일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중국으로 수입 안 되면 중국으로 안 나가면 그만큼이 세계 시장에서 공급이 넘쳐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제 관세 부과가 세계 시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면 그냥 미국으로서는 뭔가 수입제는 더 싸지는 거고 수출제는 뭐 그대로 거죠. 수입제는 더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교육 조건이 뭐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 네 나라가 된다 그러면 그 교육 조건 개선 요건은 다 이렇게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 보조금은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 보조금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물건들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보조금으로 수입된다. 아니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미국 수입품의 세계 가격은 내리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죠. 보조금 덕에 더 싸게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조건은 개선되는 겁니다.
개선된다는 것은 미국 수출품은 뭐 그대로 가격 끌었는데 수입품이 더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출품을 비싸게 팔았으니까 교역제권이 개선되죠. 반면에 미국도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 보조금은 미국 수출품 세계 시장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교역조건은 악화됩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을 그러니까 미국하고 둘이 이게 아까 농산물 케이스죠. 농산물이 미국이 수출하는 재화죠. 이걸 이제 유럽이 수출 보조금을 줬다. 이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농산품의 가격이 세계시장 가격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미국은 옛날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교육조건, 미국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교육조건은 악화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다음에 미국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입관세는 미국 수출품 세계시장 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 교육조건은 악화된다. 이것도 뭐 이해가 되죠, 그죠? 수출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나라가 뭐 수입관세를 했다. 그러면 그 물건이 그만큼 덜 팔리니까 세계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나라 빼고 나면 세계시장으로 그 공급량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교육조건이 악화되고, 미국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입관세는 미국 수출품 세계 가격을 인하시켜 가지고 미국 교육조건을 오히려 개선시킨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양국 간의 문제 아니면 다국 간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 관세나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게 있게 되면 교역조건을 다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뭐 장단점의 효과들이 다 발생합니다. 다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 따져봐 가지고도 결국은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국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국이 그런 정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만 대국이 아니라 소국이 그런 가격 정책을 한다. 쿼터제나 보조금이나 관세를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 교역조건의 효과는 없는 셈이겠죠. 자, 재화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자, 요약을 하면 결국은 이제 두 효과, 수출 보조금 효과, 관세 효과. 수출 보조금은 재화의 상대적 공급을 증가시키고 상대적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상대적 세계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보조금은. 반면에 수입관세는 상대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고 수요는 비싸지니까 덜 소비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인 세계 가격을 인하시킨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보면 다른 재화의 세계 가격을, 상대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무역 모형에서 이 무역 정책의 효과, 무역 정책이 교육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구체적인 효과는 뒤에 이제 다시 볼 겁니다. 다시 이제 무역 정책을 다음 장부터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더 구체적으로 보죠. 정확하게 과연 관세가 후생 수준에 얼마만큼 덕이 됐냐, 피해가 됐냐라는 것은 우리가 총잉여,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수출 관세도 그렇고 수출 보조금도. 어쨌든 이 교육조건 효과를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이 장에서의 마지막은 국제적 차익과 대여입니다. 자, 국제적 차익과 대여. 조금 좀 갑자기 동떨어지는 이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 무역 모형을 이런 분야에서도 바로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표준 무역 모형은 국제적 차익과 대여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정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는 재화를 이제는 우리가 보통 두 재화 모형이 있을 경우에 재화를 예를 들어서 하나 뭐 공산품, 하나는 농산품 뭐 이런 식으로 재화를 두게 했죠. 그래서 구존 자원량에 따라 재화를 이야기했는데 차입과 대여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시간관계입니다. 차입이라는 것은 빌리는 거죠. 빌렸으면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고 대여는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차입이라는 것은 대여는 빌려준 거죠. 빌려줬으면 나중에 빌려준 걸 또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과 대여라는 것은 둘 다 시간관 그런 거죠. 지금 차입을 했으면 그 차입한 물건을 지금 소비할 수 있는데 대신에 다음 기회에는 그만큼 차입한 물건만큼을 우리나라 만드는 데서 다시 돌려준다.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과 물건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두 재화를 같은 시간에 재활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에서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 공산품 농사품이 아니라 직물 식품 이게 아니라 현재 소비재 미래 소비재 현재 재화 뭐 굳이 소비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소비는 생산이 똑같죠.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그냥 현재 재화입니다. 현재 재화 이거는 미래 재화 그렇죠? 자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림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부록 그림을 봐야 됩니다. 부록. 요약 끝나고 나가지고 부록 그림이 3개 나오죠. 자. 자, 이 그림이죠. 이게 생산 가능 곡선. 그러니까 현재 상품. 그 다음에 이건 미래 상품입니다. 미래 상품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현재하고 미래 간의 가격이 있다. 그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현재하고 미래의 가격이 이자율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이걸 한번 봅시다. 자국은 현재 생산에 평양된 생산 가능 곡선을 갖는 반면 외국은 미래 생산에 평양된 생산 가능 곡선을 갖는다. 생산물 한 단위를 빌린다 그러면 차입한다 그러면 미래에는 그걸 갚고 그 다음에 이자를까지 갚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같이 상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이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자율인데 물건의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입니다. R이 실질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물건하고 미래 물건하고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빌렸다 그러면 미래에 갖게 되죠. 갖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를 더해 갖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상수지라고 보면 됩니다. 경상수지.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를 흑자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는 만든 물건 중에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다 안 쓰죠. 다 안 쓰고 일부는 흑자만큼이 순으로 봐가지고 외국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는 거는 현재 수업이고 외국이 쓰는 거는 외국이 쓰는 거죠. 외국이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외국한테 준 흑자만큼은 다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2시간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흑자 났으면 내년에 그만큼 더 받아가 우리나라 적자를 내는 구조는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 흑자가 쌓여가지고 재산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금융위기가 났다든지 그때는 그만큼을 외국에서 다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국제적 차익과 대여 이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낫겠는데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게 현재 나오는 물건이고 현재 재화, 이건 미래 재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 나라에서 뭔가 현재와 미래 재화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올 것이고 현재 이자율이 이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 이자율 내에서 이 나라가 만드는 물건의 생산점은 이 점입니다. 이 점이고 그 다음에 소비점은 여기다가 앞에하고 동일하죠. 무차별 곡선을 쭉 그리면 이거하고 접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다.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현재 생산되는 것은 QC만큼인데 현재 소비되는 것은 DC만큼이죠. 도메스틱 컨섬션은 요만큼입니다. 이만큼. 그 이야기는 이만큼은 수출한다. 즉 여기서는 수출이 아니라 외국에다가 빌려준다. 외국에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겁니다. 경상수지. 만든 물건을 다 안 쓰고 일부 부분은 외국에다 수출해 순수출을 했다. 남았다.
이만 흑자가 난 것이고, 그럼 이기 모형이라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이계는 다 회수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못 쓰지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게 미래는 이 나라는 생산점은 이 점이니까 생산량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생산하는데 소비는 이만큼이 되죠. 생산점보다 많이 소비하는 이 부분은 외국에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수입하는 건데, 수입하는데 되돌려 받는다. 그러니까 뭐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는. 그러니까 이게 차익과 대여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만큼 대여를 해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만큼 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래에 되돌려 받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흑자를 보고 미래는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을, 이게 표준 모형으로 우리가 무역을 분석한 모형이죠. 이걸 가지고 두 재화의 수출 수입의 분석을 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두 시간 간의, 양시간 간의 무역거래, 그러니까 차익과 대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뭐 이런 유형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현재 소비를 보면 현재 이 나라의 생산점은 요즘 QC만, QC 스타만큼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그림은 우리나라라면 그 상대국인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반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만큼 생산되는데 현재 소비는 이거보다 더 많은 QC점이죠. 그럼 이만큼의 차이가 수입되는 건데, 그게 아까 우리나라가 수출했는 액수, 그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똑같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미래에는 이 나라가 생산점은 이 점인데 이만큼 생산하는데 소비는 요 높이다. 요 높이 QDF만큼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차이만큼은 수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에서 이 나라가 수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나라한테 주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그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국이 이렇게 포인트에 따라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산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수입한 나라고, 왼쪽에 있으면 현재는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양국 간의 차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대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본의 차익과 대여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국제적 차익과 대여가 허용될 경우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은 세계의 상대적 수요와 세계적 상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쨌든 각국의 상태는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상대가 되는데, 그러면 그 각국의 두 나라의 상태, 지금 그림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균형 가격은,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죠.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것은 두 나라에 있어가지고 뭐 상대적인 공급량을, 공급국수, 수요국수를 그리면 되죠. 이것도 앞에 쓰는 그림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자국의 상대적 공급국수는 이거고, 미래 소비의 상대적 공급국수는 이거고, 그 다음에 외국의 상대적 공급국수는 이거다. 라는 이야기죠. 현재 소비 대비 상대적인 미래 소비죠. 미래 소비의 외국의 수요는 이거다. 그렇게 되면 그 두 개를 합친 전 세계 공급은 뭐 이 사이점, 어떤 이 점이 될 겁니다. 이 점이 되고, 그럼 이게 바로 세계 시장 가격, 즉 세계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될 것이고, 그럼 이 세계 시장 이자율에서 RD에 비해서 자국은 이게 더 적죠. 그러니까 미래 소비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가격에서 뭐 이 가격에서 산다 그러면 RD는 이건데 미래 소비의 자국의 생산은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미래에서 외국에서 받는 거죠.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서 뭔가 하면 미래에서 외국은 소비점보다는 생산점이 더 많죠. 이만큼 많이 더 생산합니다. 더 생산한 것을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갚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셋업, 표준 무역 모형 셋업을 그대로 들고 가서 두 기관 모형으로, 그러니까 차익과 국제적인 차익과 대여를 통해 대여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 표준 무역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무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들입니다.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냐. 그런 거죠. 리카르도 모형, 기술 때문에, 그 다음에 헥시 올리버형, 구존 자원량의 상대적인 풍요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장으로. 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7장. 7장은 외부 규모의 경제와 생산의 국제적 입지. 예, 좀 다른 이론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비주류 이론, 뭐 비주류하기보다는 가장 메인 무역 이론은 아까 말한 대로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부존 자원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이론이죠. 규모의 경제로 무역을 설명합니다.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그렇죠? 자, 이게 또 다른 이론인데 왜 그러면 앞에 이론하고 동등한 식으로 대접을 못 받냐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 이론은, 자, 문제가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됩니다. 원인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 물건을 생산할 것이냐는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런 약점이 조금 있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A나라, B나라 두 개가 있다. 어느 나라가 시작할 것이냐, 어떤 나라가 그 무역을 그 부분에서 비교우위 아니면 뭐 어쨌든 수출국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못 해주는 이론이기 때문에 메인 이론하고 동등하게 대접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무역을 설명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론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는 먼저 규모의 경제의 유형,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뭐 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제 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규모의 경제와 시장 구조, 그 다음 규모의 경제가 외부 경제, 내부 경제 두 개가 있는데, 외부 경제에 있는 경우의 이론, 외부 경제에 있을 때의 국제무역, 그 다음에 동태적 수학 증가, 그 다음에 무역,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 뭐 이런 정도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규모에 대한 수학 체정이나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표준 무역 모형에서는 규모의 경제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하는 경우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이 매끈한 형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자체가 사실은 무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규모에 대한 수학 체정이라는 거죠. 규모를 늘릴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 비용이 줄어든다. 또는 동일한 비용에서 생산량이 늘어난다. 수학이 체정한다. 규모를 늘릴수록 더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그것을 규모에 대한 수학 체정,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는 한 산업의 생산 요소 투입을 어떤 비율로 증가시킬 때 생산량이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뭐 알고 있죠. 더 큰 규모가 더 효율적이다는 거죠. 클수록 더 경쟁력이 있다. 클수록 더 비용이 낮아진다. 효율적이다. 즉 경쟁력이 있다. 기업이나 산업이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물 단위당 비용은 감소한다. 이런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즉 예를 들어서 한 산업의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사용해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그림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경우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투입 요소가 딱 하나 있는 것만 봅시다. 뭐 리카르도 모형에서 잘 사용하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겠죠. 자, 생산량을 5개, 10개, 15개, 20개, 25개, 30개. 5개씩 늘렸습니다.
똑같은 액수만큼, 비율이 아니라 똑같은 양만큼 늘었습니다. 늘림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노동량을 본다 그러면, 필요한 노동량을 보면 5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명, 10시간. 10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니까 20시간이 아니라 그만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5시간이 든다. 자, 그 이야기는 5개 생산하기 위해서 10시간 들었다 그러면 1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당 투입 노동량이 얼마냐? 개당 2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1개 생산하는 게 2시간인데 10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그때는 20개가 아니라 15개밖에 안 들었으니까 개당 10개 생산에 15개니까 15개로 되는 겁니다. 15개로 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늘어가지고 15개, 생산량을 15개로 늘었다. 다시 5개 더 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것은 또 5개 더 늘어난다. 어쨌든 투입은 어쨌든 5개씩 늘을 때마다 계속 5개씩만 늘어납니다. 동일하게 노동 투입 5명 더 늘리면 또 5개 늘어나고 투입 5개 더 늘리면 더 늘어나고 이런 거죠.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미시에서 배웠던 이 모형인 거죠. 고정비용이 있고 가변비용이 있는 것이다. 고정비용이 있고 가변비용이 있다. 고정비용은 처음에 한번 공장 슬립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부터 생산량은 투입 노동량에 따라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5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5개 더 만들 때만 더 만들기 위해서는 5명씩 더 필요하다. 5시간씩 노동이 더 필요하다.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이 10개 필요하다. 뭐 처음에 공장 운영을 위해서 5개 필요하다. 고정 비용 개념의 노동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5개씩만 더 필요한 겁니다. 가변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위당 생산량이 2에서 1.5, 그 다음에는 15개 생산하기 위해서 20개 투입했으니까 15분의 20은 1.33, 그 다음에 20개에서 25, 개당, 그러니까 뭐 20분의 25는 1.25, 그 다음에 25분의 30은 1.1,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죠. 점점 개당 투입에 필요한 노동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 개당, 한 개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투입 양은 줄어들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위 그러면 비용으로 따진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임금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임금비가 줄어들고 그 이야기는 수학 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동일한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액수를 투입한다 그러면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수학이 체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소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호 유익한 무역은 규모의 경제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 국제무역은 각국이 소비의 다양화를 희생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무역을 하면 한국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생산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왜 무역이 발생하냐? 두 나라가 똑같이 만들어 쓰는 것보다 한 나라가 다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각각 나라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보다는 한 나라는 A 물건, 한 나라는 B 물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반만씩 만드는 것보다 한 나라가 다 만든 것이 평균 생산 비용이 주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 그래서 각각을 분업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소비의 다양성을 희생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이 생산하고 생산은 그러니까 다양성은 포기하는 거죠.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비용을 낮추면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무역을 통해 가지고 옛날 소비를 유지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하면 한국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시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가 A를 할지 B를 할지 거기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이 이론의 단점이라고 했죠. 그러나 분명히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그러면 한쪽이 몰아서 다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과가 있다. 자, 뭐 제일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물건 중에 상품 중에 하나인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왜 반도체 DRAM은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한국이 대부분 다 생산하냐? 세 회사가 다 생산합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전 세계적으로 쓰는 반도체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세 회사가 다 만든다. 왜 그러냐? 이게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년 전에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뭔가 세계적으로 한 20, 30개가 있었어요. 한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30개 정도가 있었던 회사들이 서로 발전하면서 뭔가 하면 서로 뭐 소위 치킨 게임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통폐합되면서 결국은 3개만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30개가 있어도 서로 규모의 경제가 문제가 없을 때였고, 점점점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커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에서 보면 그 산업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드는 산업,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라 줄어드는 산업은 대부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큰 산업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렇죠? 뭐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산업이 대표적인 것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세계적으로 비행기는 뭐 대부분 보잉, 에어버스 뭐 이런 지체입니다. 보잉사, 그러니까 미국의 보잉사하고 영국 유럽의 에어버스, 이 두 회사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두 회사냐? 우리도 해보자. 많은 나라들이 달라들었죠. 뭐 브라질도 했고 중국도 지금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근데 다 성공 못했어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산업으로 봅니다. 성공을 할 수 있겠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껏 수요. 요즘에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 쇠퇴했지만 정상적인 코로나 사태가 없다고 그래도 전 세계적인 여기껏 수요는 빤합니다. 빤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공장에 만든다 그러면 그 규모의 경제가 워낙 큰 산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라고 하죠. 즉 규모의 경제는 더 큰 규모의 기업이나 더 큰 규모의 산업이 더 효율적이다. 클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산업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는 모든 나라가 만든 것보다는 한 나라가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한 나라가 만들면 그걸 다른 나라들은 수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규모의 경제를 보는 차원이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사실은 내부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 기업이 규모를 키울수록 생산단가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물의 단위당 비용이 산업의 규모에 의존할 때, 이때를 외부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산업의 규모, 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의 규모. 한 회사가 클 필요가 없고, 조그만 회사가 많아도, 조그만 회사도 관계없어요. 조그만 회사가 그 지역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규모의 경제, 그때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즉, 규모의 경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규모의 경제는 생산물의 단위당 비용이 산업 규모에 의존할 때, 산업 규모가 클수록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거 외부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기업 규모에 의존할 때입니다. 기업 규모. 공장을 키울 때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 그거는 기업 규모죠. 기업 규모에 의존하는 우리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부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economy of scale이라는 것은 이 external, internal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거시 경제에서 주로 배웠지만 이거는 내부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미시의 평균 가변 비용이 ATC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U자형의 ATC 비용이 나오죠. 이 U자형의 ATC 비용 나오는 이 U자형의 왼쪽 부분, 제일 밑에 부분의 왼쪽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내부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 기업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건 한 기업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무역론에서는 이 내부보다는 이 외부 규모의 경제가 이걸 이제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한 산업의 현상이고 한 산업의 현상이고 한 산업 자체의 특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여할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규모의 경제는 많은 부분을 설명하죠. 자,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규모의 경제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겠는데 외부와 내부 규모의 경제 둘 다 국제무역의 중요한 원인들인데 자, 시사점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산업 구조에 다른 시사점을 갖는데 규모의 경제가 순전히 외부적인 산업은 전형적으로 많은 소기업들로 구성될 것이며 완전 경쟁적인 것입니다. 외부 규모의 경제는 독점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쟁적인 산업이 많다. 그리고 그런 산업은 아주 많은 소기업으로 구성된다. 반면 내부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들이 소기업들보다 비용 우위를 갈 때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산업은 불안정 경쟁이 됩니다. 독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독점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학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에 맞게서는 올바른 균형이 안 나오죠.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개입하고 어쨌든 해당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최적 균형이 나올 수 있도록 뭐 개입을 하고 아니면 가격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입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죠. 이 내부 규모의 경제, 대기업 문제, 그러니까 완전 독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학적으로의 설명이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 경제, 규모의 경제가 여기서 처음 등장했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외부 규모 경제를 다루는데 강력한 외부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뉴욕에서의 금융, 그 다음에 미락 산업에서의 헐리우드 이런 거죠. 영화 산업에서의 헐리우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외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 소위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뭐 직접적인 상품이 반도체죠.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의 최대 지역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수원이나 아니면 뭐 이천, 삼성 공장은 주로 수원에 있고 LG, SK 공장은 이천에 있죠. 그게 이제 커지니까 다른 지역까지도 지금 평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일 많이 그 D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일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반도체, 실리콘이라는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관련 모든 산업이 굉장히 크죠. 그 외에 뭔가 하면 그런 D램 이외에 뭐 시스템 반도체랄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다음에 PC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또 다른 기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지하고 온갖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엄청 발전했죠.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이 뭐 칩 중에서도 뭔가 하면 또 인텔 같은 그런 이 CPU 칩은 또 다른 문제고 CPU 칩은 다 또 미국에서 나오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구글을 만든다, 아마존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습니다. 다 여기서 산업이 나왔고 여기에 메인 주로 이 기업의 근거지들이 다 있다는 거죠. 왜 있느냐?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그런 것들을 생성하게 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 소위 최근의 IT 산업은 IT 산업의 주 근거지가 지금 실리콘밸리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래 됐느냐? 소위 이곳에서 강력한 외부 경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유니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가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자기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가지고 사업화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러 갑니다. 크게 나가려는 사람은 그쪽에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해봐야 뭔가 막 조그맣게 우리나라 내부 용어로 조그맣 정도만 되는 건데 만약에
팔릴 만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리콘밸리 들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큰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걸 지향하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소위 IT 대기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실리콘밸리에 모이는 겁니다. 강력한 외부 경제가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왜 실리콘밸리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별 이론이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없지만 현재 그래 돼 있다. 그 다음에 투자은행 세계적인 금융 수도가 뉴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 뉴스 이야기하면 뭐 자국 경제 이야기하고 나가 그다음 세계 경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딱 뭐 다우존스 인덱스는 S&P 500 지수는 그 다음에 뭐 선물 지수는 그 다음에 금 가격은 그 다음에 뭐 원유 선물 가격은 온갖 금융 상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은 다 뉴욕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여기서 거래한다는 거죠. 여기가 강력한 외부 경제. 그 다음에 영화산업. 영화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또 유명한 감독은 헐리우드에 진출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죠.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죠. 왜 딴 데 놔두고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거기 가느냐. 거기 가서 영화를 만들고 오니까 와, 그 시스템 좋더라 라고 감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큰 거대 이제 영화사들이 있으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를 하더라도 뭐 봉제를 하더라도 옷을 그러니까 커스튬을 하나 만들더라도 뭔가 하면 진짜 제일 전문가들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세트를 만들더라도 아니면 뭐 그래픽을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들이 거기서 영화사들이 거기가 제일 많으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효율적으로 오히려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밤새 가지고 사람만 중청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밤새 영화를 찍어야 되죠. 영화고 드라마고. 그래서 사람 노동력으로 처리하는데 거기는 시간은 뭔가 하면 하루에 8시간만 딱딱 찍어내면서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영화를 탁탁 찍어내더라.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다 있고 최선의 방법을 다 찾아내 가지고 최선의 인프라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뭐 영화 산업에서는 최고의 외부 경제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외부 경제의 예로 듭니다. 자, 여기서 이 외부 경제 예를 들었을 때 이 외부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외부 경제, 하나의 기업의 그 독점 기업의 외부 경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몇몇 회사, 영화 회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마다 볼 때마다 뭔가 하면 앞에 등장하는 영화 회사가 다 다르죠. 뭐 한동안 옛날에는 몇 개 회사가 뭐 거의 과점식이었지만 지금은 뭐 훨씬 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뉴욕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은행이 과점이 아닙니다. 세계 수백 개, 수천 개의 금융기관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완전 경제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지역이고 이런 데서 이제 강력한 외부 경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자, 뭐 왜 발생했느냐? 뭐 일단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론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 발생하고 있느냐?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이제 미국 이외의 예로 들어봅시다. 미국 이외의 예로 들으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외부 경제가 강하게 발견됩니다. 발견되는데, 자, 근데 이제 산업은 조금 틀려요. 주로 제조업에서 외부 경제가 강하게 발견됩니다. 앞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라 IT, 아니면 소위 서비스업입니다. 금융도 서비스업이고, 그 다음에 영화산업도 서비스업이죠. 그런 서비스에서 주로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은 제조업에서 외부 경제가 굉장히 큰데, 한 도시는 세계 속옷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심천 근처에 있는 한 도시에서는. 전 세계 모든 뭔가 하면 내복을 다 만드는, 내복만 주로 만드는 도시가 있고, 또 한 도시는 뭔가 하면 단추만 만드는 도시가 있어요. 전 세계 단추를 모두가 다 만드는, 모든 단추가 거기 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도시에는 담배 라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다 만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담배 라이터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차이나 곳곳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국 내에서 뭔가 하면 라이터 만드는 데서는 요 한도시가 주로 만들고 100%는 아니지만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속옷은 또 이 한도시가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단추는 또 한도시가 이렇게 주로 만들고 물론 단추 만드는 도시는 봉제 공장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굉장히 제조업에서 마저도 이렇게 내부 경제가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외부 경제는 제조업이다. 뭐 꼭 그게 아닌 경우도 여기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IT 부분의 중요한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부 경제가. 즉 인도 정보 서비스 회사들은 방갈로에 아직도 집중되어 있다. 자, 인도가 IT 정보 서비스를 뭘 하냐라고 하는데, 자, 인도가 이제 이거 하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시작은 콜센터였습니다. 콜센터. 그러니까 영미권의 콜센터들이 대부분 영국에, 인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도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죠. 영어를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콜센터를, 그래, 콜센터라는 것이 뭐 전자제품 콜센터 아니면 금융 콜센터 모든 뭐 마찬가지죠. 뭐 보험 콜센터, 뭐 어떤 콜센터. 콜센터를 에이스 센터, 콜센터가 뭔가 하면 미국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비용이 높은데 인도에 운영하니까 인건비가 엄청 사니까 인건비가 1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간당 인건비가 미국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물론 옛날에 국제전화 요금이 비쌌을 때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IT의 발전 덕에 소위 인터넷의 발전 덕에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제전화 요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냥 인터넷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전화 요금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거의 콜센터라는 것은 인건비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인도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학기 초에 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요즘에는 프로그램마저도 주로 인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 수학에 능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옛날부터 그쪽 지역이 소위 숫자가 먼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뭔가 하면 인도 공대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아주 선진국이 되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동안 수학을 참 잘했죠.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학생들의 수학 경쟁력이 세계 그 비교해보면 거의 1등 정도로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밀립니다. 밀리고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옛날에는 그걸 해야지 그래도 잘 해야지만이 뭔가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었고 살기 위해 가지고 다들 시킨 대로 열심히 수학을 했는데 이제는 뭐 아니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잘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수학을 안 하는 수포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못해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인도는 수포자가 안 생기는 상태입니다. 다들 수학에 대해 목숨 걸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고 과학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당장 수요가 있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게 되죠. 당장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이 코딩입니다.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이제는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 자체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소위 실리콘밸리에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한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걸 짜둘라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그냥 이 시작과 결과를 딱 해가지고 이거 인도에다 딱 외주를 주면 뭐 반도 안 되는 시간에 10분의 1의 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내에서 한다 그러면 한 달에 걸릴 일을 저쪽으로 보내면 일주일 만에 비용은 뭔가 하면 거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프로그램이 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으니까 훨씬 미국에서 프로그램 하는 애들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이 수학하고 프로그램 코딩 잘하는 애들이 인도에 인구가 워낙 많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훨씬 제일 잘하는 애들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앉아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의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소위 외주 회사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콜센터,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외주. 그럼으로써 인도의 이 지역이 방갈라 지역이
인도 정보 서비스 회사의 소위 이 외부 경제를 내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 그러면 인도에 있는 방갈로 지역, 이게 실리콘밸리의 번가는 IT 중심 지역이고 그 지역이 주로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겁니다. 외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코딩을 열심히 배우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코딩을 해가지고 코딩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한테 코딩을 많이 추천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코딩을 거의 다 필수로 하자라는 건데 코딩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코딩으로 소위 직업을 삼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리스키합니다. 그런 것이 단순 코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도에 감당이 안 됩니다. 임금비로서는. 그럼 우리나라 회사도 코딩을 인도에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코딩을 배우라는 것은 그런 단순 코딩 가지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겠다기보다는 코딩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코딩 기획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코딩 기획을 게임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게임을 한다 그러면 단순한 코딩하는 레벨도 있지만 게임의 기획과 그 다음에 코딩도 뭔가 코딩 기획 자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국내에서 어떻게 하든 국내에서 될 겁니다.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고능력의 기술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지 단순한 코딩은 굉장히 지금 인건비도 낮고 지금도 낮고 낮을 뿐만 아니라 점점 쓸 자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쪽을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가 결국은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 경제. 그러니까 미국 몇몇 회사들이 여기다가 그 위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싼 비용으로 빨리 해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기다 이야기한 거죠. 방갈로 지역 소위 코딩 회사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의 다른 어떤 회사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그래도 미국에 비해가 싸지만 여기서 일하면 훨씬 더 월급이 비싼 거죠. 월급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인도의 인재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위 옛날에 OEM 공장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OEM으로 우리나라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는 봉제 공장을 했는데 지금은 코딩 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딩 공장. 앉아서 뭔가 컴퓨터 들고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그런 헐리우드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실리콘밸리가 그런 외부 경제가 있고 중국은 제조업에서 외부 경제. 인도는 또 이런 데서 또 외부 경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경제, 산업의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럼 왜 외부 경제가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업이 각 기업들의 소규모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나 소수 지역의 산업 생산이 집중적으로 입지되게 되어 있는 것은 산업의 생산비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 기업의 외부 경제라고 이야기하면, 규모 경제라고 이야기하면, 한 기업의 규모 경제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산업의 특징, 기업의 특징, 그 기술의 특징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공장이 아니라 이런 산업 자체의 외부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요인이라는 거죠. 소규모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나 소수 지역의 산업 생산이 집중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것은 산업 생산비를 감축시킨다. 결국은 가성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중됩니다. 왜 가성비가 높아지느냐? 그쪽에서 모일수록 가성비가 높아진다. 고객한테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가성비가 높아진다. 왜 높아지느냐? 그 이유를 몇 개 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전문화된 장비와 서비스죠. 그 산업에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산업이 크고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그게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기업들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실리콘밸리는 실리콘 칩을 제조하는 특수한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들에 의해서 서비스해야 되는 실리콘 칩 회사들이 크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량으로 생산하는 DRAM 같이 뭔가 하면 똑같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거는 한 나라,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면 그런 큰 공장을 지으면 나오죠. 근데 여전히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은 칩들이 생산되는데 이거는 소량 다품종이죠.
소량 다품종. 물론 소량이지만 다품종이고 한 개당 고가입니다. 특수 목적용 칩은 다 여기서 만들어진다. 특수한, 그리고 그 칩들은 실리콘 칩을 제작하는 특수한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칩을 만드는 회사.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 더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데 한 대당, 전에 이야기했죠. 한 대당 가격이 2천만, 그러니까 2천억 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억 원이라는 이야기죠. 1조에 5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조 원을 들면. 기계 한 대당 2천억 원이 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뭐, 그 기계를 지금, 대만하고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딱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안 뺏기고 우리가 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쫓아가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노광 장비. 기계 한 대당 2천억 원 한다. 그런 고가 기계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좀 다른 기계지만, 어쨌든 그런 고가 기계가 있다. 그러면 그 기계 가지고는 물건 몇 개 만들어가 전혀 기계 비용을 못 빼는 겁니다. 그런 기계가 실리콘밸리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 개 갖다 놓고 거기 있는 대부분 회사들이 그걸 이용해야지 비용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가 감당 못하는 비싼 기계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쓸 수 있어야지 그 기계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계가 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쓰기 위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자기가 살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기계다. 그러면 빌려서라도 써야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있는데 다 모이는 겁니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모이게 되고, 모였으니까 또 뭔가 하면 그런 기계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회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몇 명 모였죠. 뭐, 스탠포드라든지 그런 대학에서의 소위 차고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모여가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점점점 거기서 더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되니까 고가 기계도 거기서 사게 되고, 고가 기계가 있으니까 또 많은 더 기업들이 또 거기다 만들어지고, 더 기업들이 더 만들어지니까 또 더 고가 기계마저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전문화된 장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더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죠. 이 기계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실리콘밸리에서 더 싸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왜 더 싸게 쓸 수 있냐 그러면 사용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쌉니다. 기계 가격은 동일합니다. 기계 가격은 동일한데 결국은 사용료라는 것은 그 기계를 물론 풀로 쓰는 것보다는 적은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냐는 거죠. 사람이 10번 쓰는 것보다 100번 쓰게 되면 한 번당 사용 비용은 10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더 싸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외부 경제의 첫 번째 이유, 전문화된 장비나 서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노동. 뭐 이것도 있고, 쭉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 창출과 확산.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노동과 지식 창출과 확산. 이 두 개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계속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서 산업별로 한 지역, 한 나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무역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